분의 맹인은 그 많은 파고 속에서도 여전하네요. 아리조나 황무지를 보면서 별거 아니다라고 포효를 했던 분이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서 곧 돌아갑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추대론으로까지 해석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도 장단점이 있는 분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저도 듣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번 대선에서 15%를 넘을까 걱정했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 발휘가 돼가지고 24% 그나마 얻은 거거든요. 또 불과 며칠 전까지 새로운 보수의 교두보로서 홍준표를 외쳤는데 당장 패배했다고 해서 홍준표를 우리 당에서 지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원한다면 그분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한 표가 보통 한 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홍 전 지사가 당대표로 가는데 상당히 우군을 확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보태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 그 작년에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범박계라고 분류되면서 이 친박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 때문에 사실 됐던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박계인 정진석 의원이 지금 홍준표 전 지사에게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코멘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당내 지형이 좀 상당히 밑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또 정진석 의원이 불과 한 일주일 전에 홍준표 전 지사의 바퀴벌레론과 또 이게 또 맞서는 홍문정 의원의 나술론으로 이 양측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당을 어떻게 보면 흔들고 있는 이러한 품격 낮은 논쟁에 대해서 유무방망이로 뽀개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양쪽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관측으로는 정진석 의원 본인이 당권에 도전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당내의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홍 전 지사에 대한 이러한 상당히 우호적인 코멘터리 자체가 당내의 기류 자체가 지금 약간 홍준표 전 지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정진석 의원이 주장하듯이 상당히 무너지는 당을 7%에서 24%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을 높이 평가한 점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 자체에서 저는 중요한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정진석 의원이 육모방망이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정진석 의원 정도를 비롯해서 이 자기 반성에 대한 목소리가 좀 당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당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 소장 개혁파들이 당내의 올바른 기강을 정립하기 위한 정풍운동이나 이런 이 끊임없는 혁신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진석 의원이 아예 그러면 이런 당의 모습이 너무 좌절해서 아예 차라리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는 홍준표 전 지사에게 미리 손을 든 측면도 있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당의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본인도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홍준표 전 지사가 만만치 않은 경쟁자다. 그러니 나도 한번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라고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두원 전 의원은 관심 없다. 영남 자민련이 될 건데 뭐라고 하면서 싸늘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의 고민은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 확장성을 갖는 것이죠. 사실 제1야당의 지지도가 8%라는 것은 이거는 저 유사일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지지도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과연 홍준표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당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아마 그런 계산 때문에 지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홍준표 후보의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원톱을 원할 겁니다. 즉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합니다. 결국 본인이 다 해야 되고 본인이 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당이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장외에 계신 분들 좀 영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겠냐는 것이죠. 뭐 김항식 전 총리나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네. 홍준표 후보의 그립 자체가 워낙 세버리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의석 원내대표도 그 지점을 고민을 하면서 본인도 아마 출마를 네. 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이 한 산이나 더 들어와서 당을 좀 몸을 키워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근본 목표인데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친박들은 나가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당의 대표가 돼서 추대를 해서 내가 당권을 잡고 이런 게 홍준표 후보가 그리는 지금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는 당의 어떤 위기에서는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당이 앞으로 확장하고 또 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당내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을 이제 정지석 원내대표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홍준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홍 전 지사가 미국에 가서 계속 이 SNS로 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얼마나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기자들도 네. 하루에 한 번씩 매번 꼭 홍준표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저희가 네. 쳐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네. 지금 금요일 오후 5시 반을 넘기고 있는 시점인데요. 금요일 3시쯤이면 조용하기도 할 때입니다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분주했죠.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실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잘 나갔고 강경화 후보자는 자진납세라고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위정전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김상조 후보자까지 위정전입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이게 하필이면 사교육의 메카로 여겨지는 대치동, 목동 이 두 곳을 아들을 위해서 옮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3아웃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세 번째거든요. 자, 첫 번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또 강경화 후보자 입국하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인데 네. 이 뭐 부인의 이 그림을 고가로 강매한 것 아니냐, 아들 병역 면탈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가 네. 청문회 첫날 이게 사실 한 방이 없는 청문회로 끝났지만 그나마 한 방이 위장전입한 거 아니냐. 이게 89년도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년 이전 이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 교사로 재직하던 부인이 조금 편한 학교로 가고자 일시적으로 주사를 옮겼지만 결국 이제 실행되진 않고 다시 원복했다. 이렇게 해명이 됐어요. 근데 김상조 교수, 바로 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아닙니까? 네. 보세요.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진납세 안 했고요. 네. 사전에 고백 안 했고 지금 이제 일종의 언론 검증이라고 할까요? 튀어나온 건데 네.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소가. 그쵸. 그런데 94년부터 하나가 나와요. 이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2달 전입니다. 네. 바로 이것은 구리에 살고 있었는데요. 길 건너편 주소로 이 부모,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아이만 주소로 옮긴 겁니다. 분가한 네.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장전입 의혹이죠, 분명히. 이게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90년대 말로 와서 99년에는 목동에 거주해요. 네. 그런데 2002년도에 대치동으로 주소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는 예일대에 연수를 가면서 가족이 다 미국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 돼서 다시 대치동 주소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번 초등학교 입학 전, 고등학교 입학 전에 주소지가 위장 전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사안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더 이상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후에 상당히 소상한 브리핑을 했는데 네. 원칙과 현실에는 좀 엄중한 무게의 차이가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검증 무대에서 해명이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뭐 청와대의 고민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셀프를 고백을 하고 네. 나머지 그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지금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그것은 뭐 청와대의 검증에서의 과정에서 뭐 착오가 있은 것인지 아니면 사안을 좀 달리 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이 프로 시작할 때 백예련
민주당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해결은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위장 전입도 약간 조금 질적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정도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조금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집권 여당의 입장을 넘어서 청와대 입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청와대가 오늘 좀 밝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단순하게 해명 정도로만 해서 넘어갔을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지금 많은 장관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건 좋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이랄까요. 이런 것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감탄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이제 각 당에 지금 모여서 이제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자 뭐 혼자 이 정도면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아니 김상조 위원장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후보자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특히 이제 공정거래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한 명이 더 나와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새 정부의 인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바른정당이나 이쪽에서는 비서실장 갖고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고삐를 좀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브리핑 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이야기하던데요. 사과하고. 임종석 실장이 그 사과 브리핑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기자들도 가장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임 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발표를 하다 보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거르고 걸렀지만 이 부분은 미처 몰랐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김상조 후보자는 왜 몰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소 난감해하면서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검증은 했는데 비난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증을 했는데 비난받을 성격은 아니라고 봤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백혜련 그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어떤 아들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청문 과정에서 좀 자세히 다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기준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그 오늘 3가지를 동시에 발표한 셈입니다. 먼저 이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께 사과했고 그다음에 양해를 구한 거죠. 네. 그래도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장으로서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든 본인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명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해명은 했지만 말이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것이 아닌가. 결국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이 한 산이나 더 들어와서 당을 좀 몸을 키워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근본 목표인데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친박들은 나가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당의 대표가 돼서 추대를 해서 내가 당권을 잡고 이런 게 홍준표 후보가 그리는 지금 그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는 당의 어떤 위기에서는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당이 앞으로 확장하고 또 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당내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점을 이제 정지석 원내대표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홍준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홍 전 지사가 미국에 가서 계속 이 SNS로 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얼마나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기자들도 하루에 한 번씩 매번 꼭 홍준표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네. 지금 금요일 오후 5시 반을 넘기고 있는 시점인데요. 금요일 3시쯤이면 조용하기도 할 때입니다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분주했죠.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실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잘 나갔고 강경화 후보자는 또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홍준표 전 지사가 만만치 않은 경쟁자다. 그러니 나도 한번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라고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두원 전 의원은 관심 없다.
영남 자민련이 될 건데 뭐라고 하면서 싸늘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의 고민은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또 확장성을 갖는 것이죠. 네. 사실 제1야당의 지지도가 8%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저 유사일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지지도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과연 홍준표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당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아마 그런 계산 때문에 지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홍준표 후보의 특성상 제가 볼 때는 원톱을 원할 겁니다. 네. 즉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합니다. 결국 본인이 다 해야 되고 본인이 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당이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 다른 분들 장외에 계신 분들 좀 영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겠냐는 것이죠. 뭐 김항식 전 총리나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네. 홍준표 후보의 그립 자체가 워낙 세버리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의석 원내대표도 그 지점을 고민을 하면서 본인도 아마 출마를 네. 좀 저울질한. 상당히 우군을 확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보태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 그 작년에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범박계라고 분류되면서 네. 이 친박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 때문에 사실 됐던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박계인 정진석 의원이 지금 홍준표 전 지사에게 대해서 상당히 이 우호적인 코멘터리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당내 지형이 좀 상당히 밑에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또 정진석 의원이 불과 한 일주일 전에 네. 홍준표 전 지사의 바퀴벌레론과 또 이게 또 맞서는 홍문정 의원의 나술론으로 이 양측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당을 어떻게 보면 흔들고 있는 이러한 그 품격 낮은 그 논쟁에 대해서 유모방망이로 네. 뽀개버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네. 양쪽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 관측으로는 정진석 의원 본인이 당권에 도전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당내의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던 그 분이기 때문에 아마 홍 전 지사에 대한 이런 상당히 우호적인 코멘터리 자체가 당내의 이제 기류 자체가 지금 약간 홍준표 전 지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진석 의원이 주장하듯이 네. 상당히 무너지는 당을 7%에서 24%까지 끌어올린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을 높이 평가한 점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논의 자체에서 저는 중요한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네. 이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정진석 의원이 육모방망이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정진석 의원 정도를 비롯해서 이 자기 반성에 대한 목소리가 좀 당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당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 소장 개혁파들이 당내의 올바른 기강을 정립하기 위한 정풍운동이나 이런 이 끊임없는 혁신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진석 의원이 아예 그러면 이런 당의 모습이 너무 좌절해서 아예 차라리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는 홍준표 전 지사에게 미리 손을 든 측면도 있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당의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본인분의 맹의는 그 많은 파고 속에서도 여전하네요. 아리조나 황무지를 보면서 별거 아니다라고 포효를 했던 분이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서 곧 돌아갑니다라고 인사를 했던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의외로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추대론으로까지 해석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도 장단점이 있는 분입니다. 완벽한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저도 듣고 있지만 예. 그러나 또 이번 대선에서 15%를 넘을까 걱정했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 발휘가 돼가지고 24% 그나마 얻은 거거든요. 예. 또 불과 며칠 전까지 새로운 보수의 교두보로서 홍준표를 외쳤는데 예. 당장 패배했다고 해서 홍준표를 우리 당에서 지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홍준표 예. 후보가 원한다면 그분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한 표가 보통 한 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홍 전 지사가 당대표로 가는데